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최예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 전북 지역에 그 모이신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뭐 캐리스의 원장님이신 정재영 교수님과 뭐 네이버의 하정우 그 센터장님, 또 미국, 뭐 일본, 스웨덴 그런 현장 사례들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았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이고, 사실 저도 교육 정책을 전공하는 한 사람의 교육학자이자 사범대, 전북대 사범대에서 예비 교원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좀 교수자의 입장에서 지금 모이신 선생님들과 같은 입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부분이 최근 제가 교수자로서도 그렇고 학자로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내용들을 좀 개관을 하고 인공지능과 교육에서 어떤 영역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의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영역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발전을 좀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의 뇌를 그 모방하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6년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최초로 이제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AI가 두 차례의 그 197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두 차례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요. 처음에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기대와 희망으로 주목을 받다가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서 연구와 지원이 모두 다 끊기는 그런 1차 암흑기, AI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암흑기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1980년대에 전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다시 2차적으로 AI의 그 붐이 일었지만 여전히 개발 비용도 높고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2차의 암흑기를 또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990년대 아마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그 천리안, 유니테, 하이텔 뭐 이런 진짜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고요. 또 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AI의 연구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게 되면서 2010년에는 정말 인간의 그 뇌의 어떤 뉴런 구조를 본뜬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인간처럼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2016년에 그 알파고의 어,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그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대국을 펼치면서 그때 AI의 가능성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실 일반적 관점에서는 한 6년 정도, 알파고 그래 대단해, 막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 사실상 뭐 6년 동안 뭐 그런 거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2년에 오픈 AI의 생성형 AI, 우리가 지금 모두가 쓰고 있는 챗 GPT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짧은 시간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생성형 AI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퍼플렉시리, 뭐 클로드,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록 3, 뭐 중국의 딥시크 같은 그런 생성형 AI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3차 AI 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AI 그 영역에서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4대 천왕, 4대 구루라고 불리는
네명의 인공지능 학자가 있는데 그중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2006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딥러닝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 인공지능 학자인 제프리 힌튼이 응집물리학 그 이론을 적용해서 딥러닝에 기여한 연구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를 개발한 알파고의 아버지, 그 구글 딥마인드 CEO가 그 데미스 허서비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알파폴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 어, 단순한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순수 과학과의 그 융합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미국의 그 미래학자인 그 레이 커즈와일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을 2005년에 썼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2005년에 이 책을 썼을 때 커즈와일은 2045년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생성형 AI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2029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최근에 예측을 할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공지능의 이 개념을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큰 그 영역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을 흉내내는 거, 그리고 사고를 흉내내는 거, 행동을 흉내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지각을 흉내내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 인식, 자율주행에서의 인식을 하는 거, 뭐 얼굴 인식하는 거, 영상 분석하는 것처럼 판단형 AI의 기술의 영역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인간의 사고는 인간의 그 언어인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생성형 AI 기술, 챗 GPT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영역에서는 그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그 로보틱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막 개를 이제 흉내내고 사람을 흉내내고 그런 행동적인 기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조합된다면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모방한 터미네이터 같은 휴머노이드, 즉 사람처럼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간과 기계가 거의 이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탄생할 거라는 미래가 이제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그 활용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가 그 오픈 AI 사에서는 이제 AI의 발전 단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는데요. 1단계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는 챗봇,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하는. 2단계는 이제 추론가 단계로 거의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이런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통찰력을 가진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그런 AI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AI 에이전트 단계는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 거의 약간 비서처럼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4단계는 혁신자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혁신을 도울 수 있는 정도. 다섯 번째는 이 AI가 조직 단위의 업무를 거의 총괄 수행할 정도의 광범위한 능력의 그런 조직화된 AI까지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 그 2025년 2월에 올해 2월 초에 그 챗 GPT에서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출시가 됐는데 아까 그 하정우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챗 GPT 프로 200불을 내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써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기능이. 정말 심층적이고 복잡한 그런 영역들을 다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제공할 정도로 제가 박사 때 했었던 저의 능력보다 더 그 딥 리서치 기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박사 학생들 그 두세 명 이상을 같이 데리고 일을 하는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의 고도의 추론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 오픈 AI에서 지금 인간을 대신해서 일정을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장을 보거나 이런 간단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하는 오퍼레이터를 출시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단계를 보면은 AI가 그 2단계의 추론과 능력은 점차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3단계에 있는 이 에이전트, 는 이제 초기 단계로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교육의 그 영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지금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그런 고민이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으로 고민이 되겠지만 크게는 학교 현장에서 이 AI 자체에 관해서 교육하는 거, 즉 AI 내용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있고, 두 번째로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학습자들의 개별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AI 활용이 교수자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뭐 시스템적인 것들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AI를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기술적인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융합교육 이렇게 영역이 있고 지금 교육 정책이 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구현하는 거를 실현시키는 것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지금 현재를 살펴보면 2020년에 5년 전이죠.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뭐 인재상, 학습환경, 정책 과정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본격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를 또 논의하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좀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AI 그 뭐 도입에 대한 뭐 과목 신설이나 시수나 이런 등에 대한 내용도 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지금 살펴보면은, 교육계에서 AI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상당 부분, 디지털 교과서, 뭐, 에듀테크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아니면 교사의 AI 활용 역량 강화, 그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영역, AI 활용 교육,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고 강조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교육계에서 AI 교육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현장에서는 그 AI 교과서 아니야? 디지털 교과서 아니야? 이렇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가장 급진적으로 전면에 강조돼가지고 도입되고 있는 영역이 이 바로 그 AI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 AI 기술을 도입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거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그 자체의 목표보다는 먼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것들 도입되고 새로운 방향을 교육계에서 제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의 목적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변화의 흐름이 막 거세게 물결이 현장에 이렇게 들이치면 사실상은 교육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 뭐였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쉽게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는 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I 시대에 그런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AI를 우리가 교육에 활용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앞선 발표에서도 그렇지만 개별화 교육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한 이 개별화 교육의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세 번째로는 AI 이제 교육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AI 교육의 과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 방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그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자아 실현이다, 뭐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마련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기계와는 다른 AI와 AI 기술과는 다른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AI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그 힌트를 1979년에 철학자 토마스 네이겔이 발표한 그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겔이 이 논문에서 인간이 박쥐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박쥐가 되는 게 어떤 경험인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인간이 박쥐처럼 막, 그러니까 그 박쥐의 그 세계 인식 방법이 뭐 초음파를 사용해가지고 세계를 인식하는 것들을 뭐 경험 같은 걸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박쥐가 그 느끼는 경험도 예를 들면 그림처럼 이 달이 뜬 밤에 막 아래에서 나는 그 박쥐가 날개에서 느끼는 막 그런 이슬의 감각이나 바람의 감각, 그 막 벌레를 쫄 때 그 느낌, 막 이런 것들은 박쥐가 경험하는 가장 주관적인 경험이고 인간은 그거를 실제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인식론적인 어떤 접근이기도 한데 박쥐가 될 수 없는 인간처럼 AI가 인간처럼 패턴을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거는 연산의 결과고 실제로 인간처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 그 인간의 자아가 해석하는 체험하는 그 주관적 경험, 그거는 인간만의 아주 독특한 영역이고 아마 AI가 고도로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고유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반드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자기를 둘러싼 그 세계를 주관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무엇일까? 물론 이 뭐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뭐 인공지능 학자나 뭐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하나인 제프리 힌트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기능에서. 그래서 2023년에 구글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AI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퇴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견해는 다양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그러니까 AI가 그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추론을 하는 능력은 이미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는 어떤 비판적 판단과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직관, 뭐 창조성, 감성, 도덕성, 이런 것들은 AI가 흉내낼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러한 영역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주관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느끼고 또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AI 시대의 교육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AI와 인간의 차이, 즉 인간의 그런 고유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앞으로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육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체험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이제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그럼 교육에서 우리가 인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저는 그러한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그 접근 중에 하나가 저는 내러티브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러티브라는 게 자기가 이해해서 체화한 스토리를 의미를 하고요. 저는 내러티브 에듀케이션을 교육의 내용이 이제 자기한테 체화되고 그 체화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간단한 초등수학 문제여도 우리가 뭐 1 플러스 1은 2야 이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은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었던 영역이고, 2022년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 학생과 삶이 연계한 학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OECD에서는 학습자 주도성, 뭐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개념으로 강조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사례에서 발표되었었던 그 스웨덴의 뭐 PBL이라든가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도 저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모두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 에듀케이션에 저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육에서 또 한때 굉장히 유행스럽게 강조됐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브르타 교육이 좀 대표적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브르타가 히브리어로 그 친구를 짝을 의미를 하고 이 짝을 지어서 그림처럼 유대교육 경전인 텍스트, 그 탈무드를 이 짝과 함께 내가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런 이스라엘 교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사고하고 그런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두 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세 명의 의견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이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고요. 저는 뭐, 이 하브르타가 이스라엘에서 종교 교육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간다운 그런 협력 관계, 그리고 지식의 체화가 교수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그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그 매체를 도입해서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그 단순히 아이들이 완전 학습을 숙달하고 그런 것들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 자체가 정말로 자기에게 체화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는 기술 자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보조로 해서 이 같은 이 교수학습 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교육계에서 그리고 교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 개별화 교육을 실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별화 교육의 본질이 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적성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과거랑은 다르게 적성이 가장 중요한 1위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교육체제 개편 그게 3위예요. 지금 적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교육받고 나서 초중등 교육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어, 내가 적성이 뭔지 아는 거, 그거를 실현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게. 지금 근데 우리가 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하는 그 목적이
물론 이제 집단 교육이라는 그 공교육의 어떤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개별화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아이들한테 개개인에게 맞춰진 개별화 교육의 방향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 사실 디지털 교과서, 그 디지털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도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그 디지털화된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가 매개가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화 교육의 담론에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개별화 교육이 마치 학생들에게 학습의 진도와 속도를 개별화해서 맞추는 것으로 좀 또 훨씬 더 강조돼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별화 교육 담론에서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능력, 잠재력, 그게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교육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산업화 시대에서는 지금 학습의 성과, 그 노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학습에서의 그 우수성과 수월성을 달성하는 게 본교육에서 강조됐고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꾸 이런 비교 경쟁을 통해서 특히 동일한 학업 기준에서의 1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교육의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유니크니스를 찾는 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고, 그거를 실현하는 게 교육이라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때문에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개발원의 설문조사도 사람들의 인식이 적성에 기반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지능, 그리고 성적, 이게 지배한 교육의 시대가 평균의 종말을 통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타고난 그런 적합한 경로가 고유 특성에 따라 다 다르고 평균적인 경로는 없다는 생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인간의 재능이 우리가 성적이나 그러니까 지능이나 성적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단일 지표로 더 이상 평가할 수가 없고 맥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개개인의 그 삶 자체에서 이런 개별 경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좀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는 개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기 진멜이 19세기에 칸트의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법칙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길이 있다는 개인 법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런 진멜의 사상처럼 이제는 개인이 고유한 특성과 이 잠재력인 적성의 중요성이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또 우리 사회의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인의 적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흔히 진로교육이라는 말로 이제 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증대해 온 것 같아요. 그 예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나 혹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같은 그런 영역들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교과의 비중을 보면은 어,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이 거의 9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입시 체제와 교과목 중심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공교육이 교과 중심의, 학습 중심의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이제 공교육의 역사가 탄생을 하고 나서 한 310년 동안 이런 교과 중심의 교육 체제가 강화되면서 사실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과목을 배우는 게 성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더 이상 이제 연결되지 않는 그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그 길을, 맞는 길을 찾도록 하는, 그리고 유니크니스를 찾도록 하는 그런 적성 기반 교육이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적성을 실현하는 영역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개별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거 개인 맞춤형의 학습 진도나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개인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적성의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에서 이런 적성 기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탐색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은 AI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AI 기술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시대적 방향인 이 AI에 대한 내용 교육, AI 자체를 직접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에서 그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자고 계획을 하면서 종합방안 정책 방향을 이제 내놓으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기초 소양적인 AI 활용 능력, 그리고 자신의 전공적인 도메인 분야랑 플러스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AI 그 적용의 X 영역, AI X의 영역, 그리고 AI를 직접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교육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공지능의 그 역사의 발전 과정,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는 컴퓨터 교육이나 ICT, 뭐 소프트웨어, SW 그런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요 머신러닝이 이제 등장하면서 3차 AI 붐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이때 그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이제 도입이 되고 IT 산업 그때 막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교육 정보화 5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면서 어, 학교의 컴퓨터 인프라 그리고 컴퓨터 교과 편성들에 대한 니즈가 막 이제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 편성을 했어요. 아마 이 시절에 학교의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2000년에 ICT 교육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ICT 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지침들을 통해서 ICT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년대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2008년에 학교 자율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이 ICT 교육 운영 지침 폐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뭐 정보 교과를 필수로 선택하지 않는 등의 정보 교육이 사실상은 굉장히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왜요? 다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뭐 SW 교육이 다시 일부 누가? 강화가 되고 지금 아, 2022년 현정 개정. 씨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왜 그걸 안 했죠? 음, 음. 어, 잠깐, 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약간 세트를 했다가, 2015년에 그 개정 교육과정이나, 뭐 2022년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증가하는 등의 강화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조금씩 다시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2022년에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은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 초중학교에 부분 필수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 시간상으로도 지금 전체 필수로 정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이제 절반이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정보교과의 그 수업 비중도 지금 현재 타 국가 대비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사례에 양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AI를 어떻게 가르칠 거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2019년에 이미 이제 AI for K-12라고,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K-12가 초중등 교육이니까 초중등 교육을 위한 이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제 개발을 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AI의 어떤 개념, 그리고 교육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급간 단계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AI에 대한 지식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적 역량과 지식,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과 그 필요한 범위들을 규정을 하고 이 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그 AI 관련된 교육을 필수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가? 그 전 세계에서 지금 1인당 창업 비율이 가장 높은 1위 국가가 어, 창업 국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은 1970년대부터 전 세계 최초로 컴퓨터 사이언스인 CS를 그 교과로 교육에 도입한 선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미 이 CS 교육을 정규 과목화를 했고,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CS 교육의 단계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 거죠, 교육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AI 시대에 한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심화된 그런 AI 교육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국가 경쟁력 차원을 저는 그런 관점도 떠나서 앞으로 개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AI를 이해하지 않으면 AI를 활용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한 인간의 서바이벌 능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1990년에 35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Education for All을 천명을 하고 모든 국가가 보편적인 기본교육, 읽기, 쓰기, 세마디, 쓰리아를 기초학습의 기술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35년이 지난 지금은 2025년에는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AI 에듀케이션을 모두에게 교육하는 AI 에듀케이션 for all이 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기본 AI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3R 플러스 그 AI가 필수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마치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영어라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영어의 범용적인 유용성을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 영어가 90년대에 그 초등 의무과정에 편입이 됐어요. 그 왜 그랬을까? AI 시대에도 이제 정말 영어처럼 AI 자체가 필수가 되는 필수 언어처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한데,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AI 자체가 진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진짜 인류 공통의 언어이자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될 거다. 그러면 이 AI 에듀케이션은 모두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 시대에 고민을 해봐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제가 뭐 교육의 본질, 개발화 교육의 본질, AI 교육의 본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이니까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창립한 칸 아카데미를 창립한 살만 칸이 교육자들이 educated bravery, 교육받은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 최근에 그 나온 2025년 책, 나는 AI와 공부한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육받은 용기는 이 갑작스러운 우리가 기술이 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 기술이 가져올 그런 도전과 잠재력을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용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육 현장의 이 최전선에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걱정,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대, 용기, 그리고 헌신적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살만칸이 이야기한 교육받은 용기를 가지고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 내서 진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